자, 그럼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해커스에서 투자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금융자격증 강의 진행하고 있는 송현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 실무에 연수원 강의만 하다가 이제 대학생분들이랑 이렇게 저희 취업 아카데미에서 오프라인은 저는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한 거의 7, 8년 전에 CFP 할 때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저를 보려면 이제 취업을 해야지 보는데 이제 대학생분들은 여기 처음으로 뵙는데, 제가 오늘 강의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은요, 이제 자산운용, 이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우리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좀 먼저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주식 투자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시작해서 자산 배분 전략이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볼 거고요. 좀 이제 학습하시면서 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파트인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계산한다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아예 배제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 분석 파트에 주가 계산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이 주식 투자 운용 전략에서는 순수하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습 목차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습 그 계획이나 라인을 잡을 때는 첫 번째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4과목 마지막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즉 분산 투자 파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놓고 주식 투자 운용을 들어와야지 이제 이 논리적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조금 까다롭고요. 그리고 또 아마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습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과목에 있는 대안투자 파트거든요. 대안투자는 채권 전략이랑 파생상품 운영 전략이 베이스에 깔려야지 대안투자 이해가 수월해요. 특히 이제 해치펀드 파트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잡는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채권이나 파생상품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가 대안투자를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분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분산 투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결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의 감소 효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위험의 감소 효과인데, 이 위험 감소와 대척점에 항상 있는 아이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위험이 감소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 감소는 당연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수익률이 희생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희생되지 않으면서 위험이 감소돼야 된다는 의미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위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험만 떨어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분산 투자 효과죠. 그렇죠? 요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상관계수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우리 분산 투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상관계수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0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로우 값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1에 갈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고 1에 다가올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게 상관계수의 기본 개념이죠. 이 상관계수하고 같이 결합되는 개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 분산 투자 파트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하나 보실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가로축에 있는 여기가, 세로축에 있는 애가 이제 위험이고요. 이 가로축에 나오는 개념이 이게 종목의 수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니까 종목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위험이 감소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랑 상관계수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종목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감소된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목이 늘렸을 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는 그대로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아무리 종목 수를 늘려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노란색 선이 계속 수평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감소되지 않는 이 부분의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더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총 위험이 돼요. 이 총 위험이 그 알고 있는 이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
됐죠? 그리고 이 체계적 위험을 이 베타라고 부르는 거고, 요 개념이 요 위험 그래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알지 못할 때는 무한정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만이 위험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종목 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업그레이딩을 할 때 너무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손보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얘가 바로 상관관계예요. 상관계수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건 많은 종목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과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갈 거냐 같이 가지 말 거냐예요. 이 개념에서 저저번 저희가 아마 시험에서 혼란스러웠던 상관계수의 개념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상관계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는 펀드가 패시브 펀드예요. 패시브 펀드면 일단은 바이앤홀딩 전략도 가져가겠지만 시장의 움직임과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이 전략을 추구하는 게 패시브 펀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건데 이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이걸 마이너스 1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패시브 펀드의 상관계수와 시장의 움직임이 마이너스 1이면 시장이 올라갈 때 내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시장이 떨어질 때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패시브는.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의 상관계수는 1로 가져가야지 시장을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요 개념들을 묻는데, 상관계수를 물어보면 항상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서 나오는 실수예요.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들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 위험을 낮춘다라는 분산 투자 개념에서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해야 할 때,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과 내 펀드 수익률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럼 내 펀드의 상관계수는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 1이 돼야지 시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 개념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자산이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서는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없는데 파생 상품 파트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A 자산은 매수 포지션이고 B 자산은 매도 포지션이면 이 둘의 포지션이 다르죠. 일단 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 돼야지 분산 투자 효과가 커져요. 아시겠죠? 둘 다 매수 포지션일 때는 마이너스가 좋은 거고,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면 1이 돼야 돼요. 어차피 매수 매도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들 항상 이제 문제가 계속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은행 방식에서 한 번씩 이번 시험 되게 까다로웠다, 뭐 지엽적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개념들 볼 때 보면 항상 포인트는 이제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살짝만 틀어 놓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정답만 계속 추구하시다가 보니까 요 포인트를 못 잡아내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 요 개념은 명확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었고요. 얘를 이제 기저에 깔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얘를 이제 기저에 깔아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약간만 더 가보자면, 요렇게 생긴 효율적 투자 계산에 대한 개념까지도 아마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습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도 약간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수도 없이 많은 자산들이 있을 때 가장 우월한 애들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 가장 우월하다라는 게 이 자산들 간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칠 얘네들이 이 전체 자산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집단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애들을 지배 원리,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냐, 이 지배 원리에 대한 개념들인데요. 이 지배 원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애예요. 이런 애들이 다른 자산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에서의 지배 원리죠. 이 지배 원리에 의해서 가장 좋은 선들을 만들어 놓은 효율적 투자 계획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이 무위험 수익률의 직선을 딱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은요.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제가 위에다가 그어 놓은 요 선이 바로 CML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본 시장 선이 되는 거죠. 똑같이 생긴 그림에서 똑같이 여기도 무위험 수익률 RF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 얘는 SML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증권시장선이 되고요. 얘 자본시장선하고 증권시장선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무위험 수익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동일한 개념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 곡선이 있죠. 효율적 투자기회선. 얘가 있으면 자본시장선이고요. 효율적 투자기회선이 없으면 증권시장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 효율적 투자기회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자산들 중에서 효율적인 애들만을 얘는 감지해낼 수 있는 애예요. CML은. 그러니까 자산 중에 아주 최적화된 애들만 이 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린 거죠. 반면에 SML은 이 효율적 투자기회선이 없으니까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으든 전부 다 이 선상에 위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증권시장선이 자본시장선보다 포괄적으로 자산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증권시장선이 자본시장선을 더 포괄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여기 세로선은 수익률이죠. 무위험 수익률을 적었으니까. 그럼 이제 가로선은 안 적어놨는데 이 가로선이 위험을 나타내거든요. 얘도 위험을 나타내요. 근데 요 왼쪽에 있는 자본시장선은 위험을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생각을 하고 우측에 있는 증권시장선은 위험을 베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시그마와 베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그마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니까 얘는 분산 투자가 그러니까 자산 자체가 비체계적 위험을 걷어내지 못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자체가 효율적이어야지 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걷어내지겠죠. 반면에 증권시장선에 있는 이 베타는 이 베타 자체가 매우 체계적 위험으로서 갖고 있는 위험을 다 걷어내고 내가 온전하게 얻어내야 되는 위험만 있으니까 어떤 자산이 들어와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 SML은 우리는 효율적인 애들 안 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위험을 어떤 위험만 볼 거냐면 베타만 볼 거거든. 이 소리가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소리를 하니까 저게 뭔가 하고 갑자기 표정들이 바뀌시는데 자, 아까 여기 이제 잠깐 지울게요. 얘는 다 문명을 다 했어요. CML은. 제가 분산 투자 이론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수익률이 희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감소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즉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인데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이제 또 학습하시다가 혼동되는 건데 위험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냐? 그건 아니라고 이거예요. 위험이 낮으면 왜 안 좋냐면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리스크는 피하고 싶고 수익률은 엄청 높은 걸 원해. 세상에 그런 건 이제 없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 이 위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라는 위험이 있고 베타라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위험만 놓고 우리는 이 재무 이론에서는 표준 편차 베타라는 개념 이 두 가지만 놓고 봐요. 이때 표준 편차가 10%이고요. 베타가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각각의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10%일 때 수익률도 4%고요. 베타가 5%일 때도 수익률이 4%라면 얘는 곧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이 표준 편차에는 수익으로 바뀌지 않는 위험이 5%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표준 편차 위험 10%, 베타 5%인데 A든 B든 똑같이 수익률은 4%라는 거는 얘는 위험을 다 없애내니까 5%가 4%로 바뀌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럼 10%면 위험을 더 많이 감당했으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높지 않고 4%가 됐다라는 건 10% 중에 5%만큼은 수익률로 바뀌지 않는 분산 투자를 없앴어야 되는 위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엄청 널뛰기가 심하죠. 근데 그나마 비트코인은 좀 안정적인데 비트코인이 아닌 애들은 더 움직임이 크죠. 도박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익으로 바뀌지 않는 확률에 자꾸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리스크만 클 뿐 그 큰 리스크가 수익률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험이 10%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그만큼 뛰어야 되는데 위험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위험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테마주예요, 주식에서는. 우리가 뭐 선거철이 돌아오거나 어떤 호재들이 생겼을 때 주가들이 막 변동을 많이 칠 때 그렇게 움직임이 큰 애들이 그 움직임이 큰 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수익률이 같이 높아지면 거긴 투자해도 괜찮은 애인데 위험은 엄청 높아지고 수익률은 안 커진다? 분산 투자가 안 되네라는 거예요. 이런 자산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위험을 판단을 할 때는 표준 편차보다는 베타가 훨씬 더 위험을 측정하는데 좋은 지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SML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CAPM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카팸이라고 하는 이 CAPM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이 CAPM의 수식을 보면은요.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베타를 곱한 이후에 시장 마켓 수익률에서 다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 이거죠. 이때 여기서 베타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리스크는 오직 베타로만 결정하겠다. 이 지금 이 CAPM 써놓은 이 수식을요. 우리 말로 조금 더 바꿔서 편하게 보면은요. 얘가 이 무위험 수익률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는 실은 이제 CD 국공채 수익률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에 넣었을 때 내가 은행 이자가 2%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은행 수익률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더 받아야 되냐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주식의 위험이 더 크니까. 그럼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위험이 만약에 4%라면 내가 얻어야 될 총 수익은 6%가 된다. 이 개념이 CAPM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4%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값. 아시겠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 바로 요 베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 안에서 보면 마켓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주죠. 빼주는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소리냐면 코스피 시장 수익률, 코스피가 1년에 15%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15%가 오르면 그때 은행 예금 금리가 3%였다면 실제로 주식시장이 올린 수익률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에서 그 은행 수익률 3%를 차감한. 그렇게 계산되는 게 이 CAPM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베타가 어떻게 측정되냐에 따라서 자산의 수익률은 전부 다 결정된다.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시작해서요. 그 주식이나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이론의 여기가 끝이에요. 됐죠? 요게 이제 베이스,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우리 투은사 모든 자격을 공부할 때 투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자격증을 학습을 하실 때 이제 주식과 관련되어진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이론의 핵심 베이스가 이게 전부 다 베이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배워야 되는 여기 나오죠.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이 요거를 깔고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안 깔리고 여기로 점프를 떼어버리면 여기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싹 잡았고요. 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개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70분씩 하고 10분, 15분 정도로 아마 휴식을 할 건데 쉬는 시간에 안 가고 요 근처에 머무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요 개별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괜찮아요. 근데 뭐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 이런 거 말고 자격증과 관련된 것만. 제가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앞으로 주식 어떻게 된대요 이런 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실물을 전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까지 조금 갈게요. 자, 자산 배분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나눌 거냐예요. 이제 효율적으로 나눈다라는 개념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포트폴리오 이론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 이론은 위험을 낮추는 게 되게 좋은 거였잖아요. 얘는 위험을 낮추는 개념이에요. 자산 배분은 목표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 이론하고 우리가 자산 배분의 개념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 투자자죠.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그 선호도예요. 선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투자자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한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진 게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안전자산 30년짜리 2% 이런 거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소득이 계속 발생할 거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거니까 지금쯤 손해보더라도 리스크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굴려야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처럼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그만둘 거니까 위험한 자산에 들어가기보다는 안전 자산에 들어가서 이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자산 배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갈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져갈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얘랑 얘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대척점이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은 상당히 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싸우는 애들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동시에 충족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자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한다,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 자산 배분만 갖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큰 그림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디테일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을 천천히 그럼 봐보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보통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에요. 장투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단기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5년, 10년씩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은 웬만하면 안 바꿔요. 예를 들면 주식에 30, 채권에 20, 실물 자산에 20,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에 30.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가져가면 이 투자 비중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의 경우에만.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시장 상황이 변경된다면 그때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포지션 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요 이야기 때문에 마치 패시브 운용 전략과 매우 흡사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곧 패시브 운용과 가깝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향식 방법, 하향식 방법도 들어보셨죠? 시장 전체 움직임을 엄청 중요시하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향식 투자 방법도 전략적 자산 배분의 짝꿍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들은 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출제 문제는요, 문제의 깊이를 다루기보다는 얘네들 중에 맞지 않는 키워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략이랑 전술은 서로 대척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쓰는 용어들, 얘는 하향식이다, 패시브 운용한다, 포지션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 전술적으로 이제 또 제가 정리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갖다 이렇게 막 믹스해서 넣는 거예요. 지문 문구에다가. 거기에서 보통 다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이 키워드들을 외워야 되는데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좀 개념을 잡고 외우면 수월하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계속. 그러면 여기는 왜 포지션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포지션 변화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으니까, 즉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해서 지배 원리를 다 충족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애들만 골라놨는데 이걸 못 알아바꿔. 어차피 다른 애 사봐야 위험만큼 수익률 바뀌지도 않을 거고
똑같은 수익률인데 위험만 높을 거고 이런 애들이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 요 정도만 간단하게 잡아놓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뭐냐면 얘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의 밸런스를 다 잡아놨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 각각의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실물 자산 비중, 대안 투자 비중에서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30%지만 얘가 30%를 정할 때 여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조금씩은 바꿔보자. 아시겠죠? 요 3%를 결정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매매를 추구하는 게 바로 전술적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 얘네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 투자했던 이 자산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얘는 앞서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시브 운용 전략이 아닌 액티브 운용 전략이 되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분명히 똘똘한 애 한두 놈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장이 다 무너지는 장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은 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아주 똘똘한 주식 한두 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먼저 종목을 골라서 위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얘는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매매를 하는 이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자산은 이 투자 기회선상에 있으면 더 이상 어떤 자산에 더 좋은 애도 없고 변화가 없을 건데 이 전술적 자산 배분하는 애들은요 얘를 비판해요. 어떻게 네가 말한 게 다 맞을 수가 있어. 이거 니네가 생각하는 그 수익률과 위험, 자산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면 우리는 매매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오버슈팅 들어보셨죠? 이게 주가가 막 출렁출렁 하다가 어떤 호재가 터지면 요만큼까지만 가야 돼요. 원래는 호재로 수익률이 요만큼까지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렇게 슈퍼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버슈팅하는 애들을 오버 리액션, 그렇죠? 우리가 크게 과잉 반응한다는 과잉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과잉 반응이 나타나고요. 이 과잉 반응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서우니까 다 갖다 팔죠. 그래서 다시 얘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요. 요걸 우리가 평균 회귀라고 표현을 해요. 책에서는. 근데 이 평균 회귀 말고 평균 반전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요렇게 어차피 주식시장은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네가 모르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모르는 얘네들이 존재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 나는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요.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죠.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곧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인 시장은 아니구나 라고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봐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시장을 매우 효율적으로 보겠죠. 여기서 이제 요 단어의 정의 한 번만 딱 내려드릴게요. 모든 투자 이론에서의 효율적이다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은요, 이 효율적은요 다 정보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주식이 내일 뭐 유상증자를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니까 이 정보를 갖고 남보다 내가 초과 수익을 낼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팔거나 사서 수수료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고 팔아도 어차피 계속 10,000원이니까. 수수료만 나가니까 매매하지 않겠죠. 그런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누군가는 모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니까 쟤보다 내가 더 높은 지점에서 팔 수 있고 낮은 지점에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계속 하겠죠. 그게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그런 매매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액티브 운용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됐나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의 관점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 운용에서의 되게 마이너한 부분들이요. 됐죠? 예. 한 30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제 주식 투자 운용 전략 파트 이거 목차 잠깐만 보여드리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 토픽 1이죠. 이 효율적 시장 가설 바로 얘에서 이야기 드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 그때서 안 보이시는구나.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여기에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봐야지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 제가 이제 여기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접목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약형, 중강형, 강형 시장 가설을 비교하는 내용들. 그 바로 아래가 두 번째가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산들의 시장에 너무 많은 자산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고르기 힘드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카테고리를 묶어 놓는 걸 우리가 자산 집단이라고 해요. 자산 풀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에 AI 앱이 포트폴리오 짜주는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 앱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펀드 같은 거 가입을 할 때 보면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뭐 위험자산 10, 그리고 무위험자산이 90, 또는 위험자산이 20, 무위험자산이 80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다 맞춰놨는데요. 얘네들을 골라낼 때 이 바구니 안에서 걔네들이 컴퓨터가 랜덤으로 찝어내요. 그렇게 찝어내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두 자산의 상관계수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